중국에서 발명된 종이, 화약, 비단, 나침반, 인쇄술 같은 위대한 기술과 물품은 실크로드와 해상 무역로를 따라 아시아, 아랍권,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문명의 보물을 실어 나른 상인들은 스스로 근대 산업 문명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흔히 니덤 질문 또는 대분기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조지프 니덤은 중국이 고대와 중세의 과학기술에서 매우 앞서 있었는데도 왜 근대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일어났는지를 물었습니다. 케네스 포메란츠는 18세기까지 중국의 양쯔강 삼각주와 영국,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선진 지역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면서 결정적 차이는 영국 가까이에 있던 석탄과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들어온 자원과 시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사난 파르타사라티도 인도와 유럽의 선진 경제가 한때는 매우 비슷했으며 유럽이 원래부터 우월했기 때문에 산업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랍 이슬람권 연구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중세 이슬람권과 유대 상인,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 상인들은 단순한 운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용거래, 환어음, 계약, 항해지식, 번역운동, 도시 상업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브너 그라이프는 마그리비 상인들이 평판과 공동체 신뢰를 통해 먼 거리 무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고, 자넷 아브루고드는 유럽 패권 이전에도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세계 경제가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업 네트워크는 물건과 지식을 옮기는 데는 강했지만 익명의 다수 투자자, 장기간 자본 축적, 대규모 주식회사, 특허제도, 공장제 생산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티무르쿠라는 이슬람권의 상속제도와 회사제도 차이가 중동의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제약을 주었다고 보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민주의, 제국 간 전쟁, 유럽 해군력, 오스만 제국의 재정구조, 세계 무역 질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럽 쪽 연구에서는 조엘 모키르가 쓸모있는 지식과 아이디어 시장을 강조합니다. 유럽에는 책, 편지, 학회, 실험점실, 대학, 인쇄 문화가 서로 연결되면서 지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축적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로버트 앨런은 영국 산업혁명의 경제적 이유를 높은 임금과 싼 석탄에서 찾았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높고 석탄이 싸면 사람의 노동을 기계와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 방직기계, 철공업 같은 발명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미주 연구에서는 아메리카 식민지가 유럽 산업화의 숨은 배경으로 강조됩니다. 아메리카의 토지, 면화, 설탕, 은, 노예노동, 소비시장은 유럽 경제가 더 크게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 같은 학자들은 식민지에 세워진 제도가 이후 국가들의 장기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상인들이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인들은 문명의 혈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와 비단과 향신료와 화약만 옮긴 것이 아니라 언어, 숫자, 종교, 음식, 금융, 항해술, 도시 문화를 함께 옮겼습니다. 다만 상업 문명이 곧바로 산업 문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업 문명이 되려면 상업 이익 위에 과학 공동체, 특허제도, 금융제도, 국가 경쟁, 군사력, 대량 에너지, 높은 임금, 대규모 시장, 식민지 자원, 교육제도가 함께 결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핵심은 왜 상인들은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왜 어떤 지역에서는 상업과 기술과 국가와 과학과 에너지가 한꺼번에 결합되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인들은 문명의 길을 열었지만 산업혁명은 그 길 위에 과학의 엔진, 국가의 제도, 자본의 연료, 석탄의 에너지, 세계 시장의 바람이 동시에 불어왔을 때 비로소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정보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공장이 컴퓨터로 바뀐 사건이 아니라 힘의 중심이 근육과 기계에서
정보와 네트워크로 이동한 긴 역사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석탄, 증기기관, 철도, 방직기, 공장제 생산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근력을 기계 에너지로 대체한 혁명이었습니다. 핵심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싸게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에는 철도, 제철, 증기선, 대량 생산으로 확장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전기, 석유, 자동차, 전화, 라디오, 화학공업, 컨베이어 벨트, 포드식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세계의 중심은 공장, 항구, 철도, 광산, 대기업, 공민국가, 군수산업이었습니다. 부의 원천은 토지보다 공장과 기계, 노동력과 자본, 원료와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장과 기계가 여전히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경쟁력은 점점 누가 정보를 더 빨리 계산하고 저장하고 전달하고 활용하느냐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암호해독, 레이더, 탄도 계산, 원자폭탄 개발, 군수 물류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전자계산기와 정보처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진공관 컴퓨터에서 트랜지스터로 다시 집적 회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산업혁명의 기계가 인간의 팔과 다리를 확장했다면 컴퓨터는 인간의 계산 능력과 기억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산업혁명은 힘의 자동화였고 정보혁명은 판단과 계산의 자동화였습니다. 이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전기화와 통신망의 확장이었습니다. 전기가 공장과 가정에 들어오면서 생산 방식은 증기기관 중심에서 전동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신과 전환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 기업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이동해야 정보도 이동했지만 전신과 전화 이후에는 정보가 물건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와 증기선이 산업혁명의 혈관이었다면 전신과 전환은 정보혁명의 신경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자계산기의 등장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컴퓨터는 처음에는 군사, 대학, 정부,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와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컴퓨터는 점점 작아지고 빨라지고 싸졌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사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등장입니다. 계산 장치가 하나의 칩 안에 들어가면서 컴퓨터는 연구소와 정부기관의 물건에서 사무실, 가정, 개인의 도구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프트웨어의 독립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혁명에서는 하드웨어보다 그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컴퓨터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물건의 기능이 물리적 구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의해 계속 바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초기 인터넷은 군사, 학술 네트워크에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월드와이드 웹이 대중화되면서 정보혁명은 본격적으로 사회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이전에는 지식이 책, 신문, 방송국, 도서관, 학교, 전문가 조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후에는 누구나 정보를 검색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고 상품을 팔고 여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유통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정보의 속도는 국경과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의 핵심 자산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토지, 설비, 창고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플랫폼, 브랜드, 사용자 네트워크, 알고리즘, 지식 재산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모바일 혁명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정보혁명을 책상 위로 가져왔다면 스마트폰은 정보혁명을 사람의 손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만 온라인인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연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길찾기, 송금, 쇼핑, 뉴스, 예배 영상, 강의, 사진,
인간관계, 정치 참여,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은행 업무가 모두 손안의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정보혁명은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생활 세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억 방식, 만남 방식, 소비 방식, 공부 방식, 신앙생활 방식, 정치 참여 방식까지 바뀌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플랫폼 경제의 등장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업은 공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철강회사, 자동차회사, 석유회사, 조선소, 방직공장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혁명 시대의 대표 기업은 직접 모든 물건을 만들기보다 사람과 사람, 판매자와 구매자, 생산자와 소비자, 운전자와 승객, 영상 제작자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물건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연결을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경제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강했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접속 지점을 장악한 사람이 강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데이터 자본주의입니다. 정보혁명 시대에는 사람들의 클릭, 검색, 이동, 구매, 시청, 대화, 취향이 모두 데이터가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석탄과 석유가 기계를 움직인 연료였다면 정보혁명 시대의 데이터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유도합니다. 여기서 편리함과 감시, 맞춤형 서비스와 사생활 침해, 효율성과 조작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정보혁명은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쉽게 추적되고 분류되고 설득되는 존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노동의 변화입니다. 산업혁명은 농민을 공장 노동자로 바꾸었습니다. 정보혁명은 공장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지식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원격 근무자, 프리랜서, 컨텐츠 생산자, 데이터 처리자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으로 일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다루고 해석하고 연결하고 설득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 것은 아닙니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많은 일자리를 없애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간 수준의 반복 업무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고 고숙련 노동자와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계가 숙련공을 위협했듯이 정보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사무직과 전문직 일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교육과 지식권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대학, 신문, 방송, 출판사가 지식의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후에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누구나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이기도 하지만 혼란이기도 합니다. 좋은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진 동시에 가짜뉴스, 음모론, 극단적 주장, 얕은 지식도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혁명 시대의 핵심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누가 말하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힘이 중요해졌습니다. 열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 혁명입니다. 정보혁명이 처음에는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혁명이었다면 이제는 정보를 해석하고 생성하는 혁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은 이미 있는 정보를 찾아주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요약하고 번역하고 상담하고 기획합니다. 이것은 산업혁명에서 기계가 근육을 대신한 것만큼이나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계는 단순 반복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창작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람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외운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 던지고 맥락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의미를 만드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기계에 넣어 물질 세계를 바꾼 혁명이었고, 정보혁명은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넣어 인간의 판단과 관계와 사회 조직을 바꾼 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공장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았고, 정보혁명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물건을 대량 생산했고, 정보혁명은 지식과 콘텐츠와 연결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석탄과 철과 증기기관의 시대였고, 정보혁명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과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두 혁명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편리함과 불평등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둘 다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오래된 직업을 흔들었습니다. 둘 다 인간에게 더 큰 힘을 주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라는 윤리적 질문도 함께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보혁명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혁명이 무엇을 더 많이 만들 것인가를 물었다면 정보혁명은 무엇을 더 빨리 알고 누구와 연결되며 어떤 방향으로 인간을 이끌 것인가를 묻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인간이 더 깊어지고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약한 사람이 더 보호받고 진실이 더 잘 드러나도록 만드는 지혜입니다.